미국 내 집값이 반년 이상 하락하다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2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저축은 줄어들고 카드 빚은 늘어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민주공화 양당 다수의 지지로 연방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양당 지도부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으로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2만 명 줄고 메디케이드는 변함없으며 IRS는 214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앞으로 수개월간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반년 이상 계속되어 온 집값 하락이 끝나고 2월에 이어 3월에도 2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은 지난해 6월 이래 하락해 오다가 올 2월에 오름세로 반전됐고 3월에는 모든 지역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냉각으로 반년 이상 하락해온 집값이 오름세로 뚜렷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 내 집값은 주택무기지의 2배 급등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가 반년 이상 지속돼 오다가 올해 2월부터 오름세로 반전되더니 올 3월에는 집값 상승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케이스슐러가 30일 발표한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집값은 3월에 전달보다는 1.3%, 전년보다는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도시들의 집값은 3월에 전달보다 1.6% 올라갔으나 전년보다는 0.8% 낮은 수준입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3월에 전달보다 1.5% 인상됐지만 전년보다는 역시 1.1% 떨어진 수준을 보였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3월에 전 지역에서 전달보다 일제히 올라 오름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케이스슐러 측은 2월부터 시작해 3월에 20대 도시 전역에서 더 많이 오른 미국 내 집값으로 볼 때 지난해 6월에 시작된 미국의 집값 하락이 끝나고 오름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들의 3월 집값을 보면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1.5%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0.2% 내려간 수준입니다. 뉴욕시는 전달보다 1.3% 올랐고 전년보다 3.3%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1.7%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2.9% 내린 수준을 보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전달보다 2.5% 인상됐지만 전년보다는 5.3% 떨어진 수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가장 많은 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11.2% 내려간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애틀은 전달보다 2%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12.4%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1.1% 올랐고 전년보다도 4.5% 비싸진 가격을 보였습니다. 보스턴은 전달보다 1.3% 올랐고 전년보다도 0.8% 오른 수준입니다. 시카고는 전달보다 1.9% 올랐고 전년보다도 4% 비싼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6%대 중반으로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저축은 줄어들고 카드 빚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금 400달러를 커버할 수 있는 미국민 가정이 63%로 5%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현재 5%의 고물가에 5%의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10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5% 내지 5.25%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물가는 10개월 연속 진정돼 왔으나 아직도 연준 목표보다 2배 이상인 5%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4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부터 다시 오름세로 반전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발표한 연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 가계 중에서 400달러의 비상금이 급박하게 필요해졌을 때 커버할 수 있다는 비율이 63%로 1년 전에 비해 5%나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는 미국민들은 35%로 1년 전에 20%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계 재정이 좋아졌다는 미국민들은 19%에 불과해 1년 전에 25%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정부 지원금이 끝나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 빚은 갈수록 늘어나 가계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미국민들은 반드시 사거나 납부해야 할 돈을 제외하고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저축하는 비율은 4월 현재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월에 4.3%, 3월에 4.5%까지 늘어났다가 4월에 다시 올 1월 수준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2020년 4월에는 저축률이 33.8%까지 치솟고 2021년 3월에도 26.3%를 기록했으나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끝나고 물가 급등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6월에는 2.7%로 급락했다가 그나마 올 들어 4%대로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민들은 신용카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져 카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미국민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1분기 현재 9,86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말 최대 쇼핑 시즌 이후 올 1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국가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를 넘고 있고 가계부채 총액은 17조 달러를 넘어서 쌍둥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수요일 하원, 주말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다수의 지지로 연방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양당 지도부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과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반발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많아야 공화당 하원은 45명, 민주당 하원은 60여 명이 이탈하고 양측의 과반 이상이 지지해 300명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될 것으로 양당 지도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대신에 2년간의 연방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으로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려면 이번 주에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재정 책임 법안으로 공개되자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이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So I'm going to be making that loud and clear to my Republican colleagues that this is not a deal that we should be taking. Terrible policy. Absolutely terrible policy. That this is saying to poor people and people who are in need.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서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칩로이 하원의원은 국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나 올려주면서 무엇을 얻어냈느냐며 당 지도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내 진보파 모임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회장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의 지원책을 박탈하려는 나쁜 딜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민주양당 지도부는 양당에서 다수가 연합해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는 양당의 절대 다수는 이번 합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수요일인 31일 하원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at there will be Democratic support. This is a good, strong bill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s will vote for. 메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95%나 이번 합의에 고무돼 있다면서 반대표를 던질 동료 의원들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는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가운데 적어도 1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약속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회원이 46명이어서 전원 반대표를 던져도 222명 중에 과반을 훨씬 넘는 177명이 지지표를 던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하원에서도 진보파 회원들이 213명 가운데 100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여서 150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공화 하원의원 177명에다가 민주 하원의원 150명을 합하면 327명이나 되기 때문에 과반수인 218표를 훨씬 넘겨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하원 가결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이는 연방상원에서는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은 다급한 사안인데다가 지도부가 타결지고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법안은 지연 전략 없이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서명해 새로운 엑스데이트로 설정되어 있는 6월 5일 이전에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2만 명 정도 소폭 줄어드는 대신 메디케이드는 변함이 없게 돼 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IRS의 증액분에서 214억 달러나 삭감돼 인원 충원과 첨단화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의 탄로 추적과 추가 세금 납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2025년 1월까지 쓸 수 있게 올리는 대신에 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은 올 수준에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인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올 1월 19일에 넘어섰던 31조 4천억 달러에서 2025년 1월까지 4조 달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10년간의 적자 감축 규모는 공화당 안에 4조 달러, 백악관 초안의 1조 달러보다 적은 8,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추산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연방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대로 올해보다 3% 올려 8,860억 달러로 잡게 되고 비국방 국내 예산에서 재향군인 예산을 제외하고 6,370억 달러로 단 10억 달러 0.1% 이하만 줄이게 되며 전체적으로는 동결하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안이 비국방 국내 정책 예산을 22%나 대폭 삭감하려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백악관이 상징적인 양보를 하는 대신에 실속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복지 프로그램에서 크게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인 식품보조 SNAP, 즉 푸스탬프에서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월 8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을 49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예외 대상에 현재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와 임산부에서 재향군인, 홈리스 피플로 확대했습니다. 예외를 확대하지 않았더라면 4,250만 푸스탬프 수혜자들 중에 27만 5천 명이 박탈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예외 확대로 이와 비슷한 숫자가 늘어나 상쇄돼 전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각 주들이 예외 대상의 상한선을 현재 12%에서 8%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통해 19,000명이 푸스탬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푸스탬프 수혜자 축소를 2만 명 아래로 대폭 낮추는 동시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 의무는 제외시켜 60만 명의 상실을 막아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IRS가 부유층과 대기업 탄로 추적을 강화해 세수를 늘리도록 1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14억 달러나 삭감당하게 됐습니다. IRS의 인원 충원과 시스템 개선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으로서는 탄로 추적과 추가 세금 추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화이자사의 팩스로비드를 앞으로도 수개월간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놓은 팩스로비드가 아직 960만 복용분이 있어 위중 환자들에게 계속 무료 제공하고 올 가을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는 앞으로도 수개월간 무료로 제공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90%나 줄여주는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팩스로비드를 이미 구입해놓은 재고분이 있어 수개월간 무료 배포와 제공이 가능해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로부터 사놓은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아직 960만 복용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코로나 감염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들의 처방으로 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ASPR이라는 전략준비대응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팩스로비드 1,400만 복용분을 사들여 배포했으며 그중에 930만 복용분이 환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 이후 960만 복용분을 더 사들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비상사태가 끝나 새로운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 재고분을 무료로 배포해 올 가을까지는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략준비대응청은 강조했습니다.
전략준비대응청은 연방당국이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한 것인 만큼 비상사태가 종료됐다고 하지만 미국민들이 치료제 약값을 2번 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팩스로비드를 생산하고 있는 화이자사는 이 치료제가 FDA로부터 5월 25일자로 완전 승인을 받아 시중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 연방정부가 미리 확보한 치료제로 앞으로 수개월간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5월 가을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인 팩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면 건강보험이나 환자 개인의 돈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스로비드가 유료화되면 얼마를 책정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 코스인 40알을 $530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액을 부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팩스로비드는 하루에 2알, 5일 동안 10알을 복용토록 돼 있어 현재의 복용분인 코스당 $530보다 적은 양과 낮은 가격에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에 하루에 2알, 닷새 동안 복용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90%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FDA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팩스로비드는 감염자들에게 초기에 복용토록 처방할 수 있으며 백신처럼 코로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롱코비드 환자에게는 쓰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